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주제 두 번째 삼국시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들일 거예요. 자, 오늘은 그게 세 가지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의 특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번째, 고구려, 백제, 신라, 고백신의 각각의 전성기 때 한반도 정세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와 함께 특징적인 그런 왕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삼국 통일 과정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삼국 누가 통일했죠? 맞습니다. 신라가 통일을 했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순서 위주로 좀 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게요. 국가 발전 단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주제인 삼국의 성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 발전 단계예요. 자, 구석기 시대는 끊임없이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무리사회다 이렇게 본다면 신석기 시대부터는 이제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모여 살게 되면서 이제 친척, 즉 씨족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족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 모두 지배자가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군장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국가가 바로 이러한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군장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군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부족장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 안에서 이제 지배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형태의 국가가 군장 국가다라고 한다면 철기 시대가 되면은 이 각 부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왕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를 연맹국가 또는 연맹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장 중에서 조금 힘이 센 군장이 이제 왕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또는 요 군장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왕을 선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고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제 왕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게 되면서 기존의 협력 관계였던 이제 군장들이 왕 아래 신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귀족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왕권이 강화되었다. 한마디로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대 국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왕위가 세습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나 뭐 선출하거나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율령을 반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율령은 법과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을까? 국가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갖췄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수용을 하기도 하고 유학을 진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등제와 관복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관등제는 공무원의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하들의 등급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등급에 맞는 옷 색깔까지 지정을 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관복제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서열화를 추구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의 성장의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국가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누가 세웠죠? 맞아요. 바로 아래에서 태어나서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주몽이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주몽이 졸본 지역에 건국을 했다가 이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2세기쯤 되면은 이제 고국천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적 성격이 강했던 오부를 이제 행정적 성격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밑으로 쭉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4세기 초가 되면은 고구려의 첫 번째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그 위기는 바로 백제 근초고왕이 이 당시에 고구려 땅인 평양을 공격을 하면서 고국 원왕이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국 원왕이 아주 원통하게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자,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어때요? 국가적 위기죠. 자,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소수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자, 어떻게 나라를 되살릴까? 일단은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소수림 왕이
태학이라는 국립대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이제 유학교육을 시작하게 되고요. 법과 제도, 율령을 반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통일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 하면은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다라는 기억이 있죠. 그래서 만주 지역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만주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고요. 한반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강의 북쪽 지역을 다 차지를 하면서 신라와 백제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신라의 군대를 파병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신라 왕이었던 내물왕이 도와주세요, 광개토왕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끌고 가서 이 왜구를 토벌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바로 장수왕이에요. 너무너무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자, 장수왕은 수도를 조금 더 남쪽으로 옮겨요. 바로 지금의 북한 수도인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 옮겼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제 남쪽으로 좀 땅 따먹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취함으로써 기존의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전체를 차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충청도 충주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을 전사시키기도 합니다. 한 번씩 주고받았죠. 아까는 근초고왕에 의해서 고국 원왕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장수왕에 의해서 백제왕, 계로왕이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죽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의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중국에서는 변화가 생깁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를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이때 고구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치는 그런 살수대첩이 있기도 했었고요. 수나라는 얼마 안 가서 망하죠. 그 다음에 왕조가 바로 당나라인데 당나라도 역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안시성 싸움에서 고구려 군대가 열심히 싸워서 당나라 군대를 무찌르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끊임없이 중국의 침입도 받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왕이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왕이 있는데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왕은 각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파란색 왕은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을 해서 이 당시에 있던 세력을 규합을 해서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백제. 고위왕 때가 되면은 관등제와 관복제를 정비를 하고 왕 밑으로 이제 쭉 서열화를 시키면서 국가 시스템을 정비를 한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세기 초에 근초고왕 때 백제는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이런 얘기 아까 했었고요.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남아 있었던 마한 세력을 복속시키고 네, 고구려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한번 또 보복을 당하죠. 장수왕 때 이제 백제왕이 계로왕이 전사를 하고 이때 백제 수도가 지금의 서울이었거든요. 한성이라고 불리는 서울이었는데 이때 장수왕한테 이 지역을 뺏깁니다. 수도를 빼앗긴 거예요. 왕도 죽었지만 수도까지 빼앗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잽싸게 가서 나라를 되살려야겠죠.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공주로 내려가서 이제 나라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공주를 웅진이라고 불렀어요. 수도를 옮긴다. 이걸 어려운 한자말로 천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웅진 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왕이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지방 22담로에다가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을 통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왕 때가 되면은 수도를 다시 한번 옮깁니다. 공주 옆에 부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부여가 바로 이 당시에는 사비였어요. 그래서 사비로 수도를 한번 옮기고 나라 이름도 이제는 백제가 아니고 남부여로 부르겠다라고 해서 나라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 혼자 힘으로 회복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참고로 이때 한강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성왕은 진흥왕이랑 동맹을 맺고 고구려가 차지를 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약속이 뭐였냐면은 한강을 되찾고 난 다음에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가 가져가고 한강 상류 지역은 신라가 가져간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진흥왕이 성왕의 뒤통수를 빡 칩니다.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전체를 이 진흥왕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배신당한 백제 성왕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때 진흥왕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사를 하고 말아요. 자, 배신당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응징하러 갔다가 우리나라 왕이 죽은 거예요. 자, 이때부터 백제는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을 하면서 적대감을 높여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신라 얘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신라는 조금 독특합니다. 박혁거세, 석탈해, 김할지, 시조가 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박씨, 김씨, 석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뇌물 마립간 때가 되면은 김씨가 왕위를 세습을 하게 된다. 독차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에서 왜구가 침입을 해서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 나라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지증왕 때가 되면은 드디어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진한 사로국이라고 불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 그전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뇌물, 마립간. 이건 약간 부족장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옛날 말이거든요. 마립간, 거서간, 뭐 차차웅, 뭐 이런 식으로 왕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발달이 더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증왕 때 이르러서야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우산국을 복속하기도 하죠.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 독도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이 등장을 해서 율령, 법과 제도를 반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던 금관가야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발판 삼아가지고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화랑도를 정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강 유역을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야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흥왕은 땅덩어리를 가장 넓힌 왕이에요. 신라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공덕을 새긴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그 비석을 우리가 순수비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과서 13쪽 아래쪽에 보면은 신라 관련된 진흥왕 순수비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야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야는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금관가야와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대가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가야 연맹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가야 연맹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야라는 나라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나라, 여러 가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앞쪽 이 가야 연맹을 이끌던 대장, 즉 학교를 치면 학급 회장 정도가 되겠죠. 1학기 회장이 여러 가야 중에 금관가야였던 것이고 후기가야 연맹, 즉 2학기의 학급 회장이 바로 대가야라는 가야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야 연맹의 중심은 금관가야, 후기가야 연맹의 중심은 대가야였다라는 얘기고요. 이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이때 광개토 대왕이 왜구를 이제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세력이 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법흥왕 때 흡수가 되고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반장 역할을 했던 요 대가야는요, 진흥왕 때 결국 신라에게 흡수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야 같은 경우는 다 신라 땅으로 편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4세기의 모습이고요. 5세기, 6세기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위에 몇 세기, 몇 세기, 몇 세기를 다 지우고 여러분들한테 이 지도를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지도만 보고 어느 나라 전성기 때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어느 나라가 땅이 가장 넓은지를 좀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세기 같은 경우는 백제에서 화살표가 쭉쭉쭉 뻗어나가죠. 즉 백제 전성기 때다. 그 다음에 5세기는 고구려에서 화살표가 쭉쭉쭉 고구려 전성기, 6세기는 신라 전성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한강 지역을 누가 차지했는가를 보면 돼요. 이 한강 지역을 차지했던 나라가 이 당시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나라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삼국 통일전쟁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 한번 볼게요. 자, 이때 백제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 당시의 신라왕은 선덕 여왕이었어요. 자, 백제는 성왕 사망 이후로
줄기차게 신라에게 복수를 하려고 신라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당시에 고구려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신라가 궁지에 몰리니까 선덕 여왕이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네가 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를 찾아가죠. 그래서 연개소문을 만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백제 좀 공격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더니 연개소문이 그러면은 니네가 가져간 한강 땅 그거 우리 거니까 다시 내놔. 그러면 생각해 볼게. 근데 김춘추가 그걸 쉽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건너가게 되냐면은 당나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나당 연합군 또는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신라가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당신네 당나라는 지금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백제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먼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백제를 공격을 해주고 나면 우리가 너네를 도와서 고구려를 같이 공격해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더니 당나라가 여기에 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해서 백제가 660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여 세력들이 부흥 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대로 신라가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결국에 고구려도 668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물론 이때도 부흥 운동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고 나니까 이제 당나라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만히 같이 싸워 보니까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그냥 먹을 수도 있겠는데? 기분이 나빠진 신라가 동맹을 깨고 당나라와 한판 맞짱을 뜹니다. 그게 바로 나당 전쟁이 될 거예요. 자, 그 나당 전쟁에서 결국 신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한반도 남쪽을 자 이제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매소성이라고 나와 있죠. 매소성. 그다음에 기벌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소성 기벌포는 대표적인 나당 전쟁의 전투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 매소성 기벌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나당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일되고 신라가 확보한 영토가 여기에요. 지금 평양성이잖아요. 평양을 흐르는 강이 대동강이거든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경계로 요 아래쪽 지역을 쭉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676년의 일입니다. 자, 오늘 삼국의 발전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